126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2위 부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남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최근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대략 100개인데 이 중에서 10개는 매우 유망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이 낭비돼도 빠른 백신 생산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7개의 백신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야 투자자를 모으고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맞춤형 공장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자신이 수조 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미리 7개의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7개의 제약회사 중 한 곳이라도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빌 게이츠가 예측한 백신 개발 시기는 2021년 9월, 지금부터 약 1년 5개월, 즉 515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앞으로 515일 동안 외출 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고 손을 너무 자주 씻어 핸드크림을 발라도 갈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500일 넘게 지속된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죠.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빌 게이츠의 투자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연구자님들 파이팅!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예측이 실제 한국에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과학저널이 바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렇게 3개죠. 이 중에서 셀에 놀라운 한국의 개발 결과가 바로 어제 날짜로 실렸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과 장혜실 서울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권위지 셀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데다가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 내용이 현재 전 세계를 대공황에 빠지게 만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우리 세포 내에서 융합과 삭제 등 다양한 형태로 유전자 재조합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문제의 RNA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라 전했습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은 이번 연구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문제의 유전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세밀한 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들이 어떻게 증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전세계 개발자들이 수십, 수백 일의 시간을 쏟아부어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시행착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죠. 이번 한국 연구팀의 개발에 대한 전세계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과학 미디어 phys.org는 한국이 발표한 결과를 즉시 이렇게 집중 보도하며 한국 연구팀이 이번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렉컴페어리 운영하는 레버러토리 이퀴먼트도 한국의 개발을 속보로 다루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문제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했을 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했었다며 한국 연구원들이 이를 밝혀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다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저널 셀은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피어 리뷰라고 해서 같은 업계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이 논문을 사전에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셀은 워낙에 전세계 과학자들의 꿈의 학술지이다 보니 매월 200편이 넘는 논문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0%만 피어 리뷰 단계로 채택되고 이 중에서도 다시 25% 정도만 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한국 연구팀의 발표는 이 피어 리뷰라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게재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죠. 한국 연구팀의 놀라운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알려진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자 라며 개발자들이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100%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상황이 완화되는 바람에 개발이 중단돼 손해를 본다 라는 개발자들의 걱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통 크게 구상하자 우리가 진단키트와 시약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전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개발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빨리빨리 민족 대한민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독일 라인강의 기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준 한국. 이번에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구해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을 전 세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그 어떤 누구도 일본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데 유독 한국에서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살펴볼까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대개 경제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행한 악랄한 만행도 있고 현재 한국과의 정치 관계에 있어도 그닥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래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1억 26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5천만 명보다 대략 2.5배가량 많은데요. 인구수는 경제발동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본은 탄탄한 인구를 기본으로 70년대부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최전성기를 누리던 일본은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되죠. 어쨌든 전쟁 후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2011년 중국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GDP는 5조 1,500억 달러로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유럽연합이 차지했지만 유럽연합은 여러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세계 3위 수준이죠. 세계 3위의 일본의 GDP는 남아메리카 전체보다 1조 달러가 많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2배일 정도로 엄청난 경제 규모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은 튼튼한 내수 시장과 제조업 덕분입니다. 기분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 하면 우선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넘사벽 수준이죠. 대표적으로 도요타라는 기업은 2007년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가 2016년 다시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외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차종이 도요타인 걸 보면 실감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일본의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소재 부품 분야입니다. 만약 일본이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당장 전 세계 전자산업이 멈춰버린다는 예측도 있죠. 단편적으로 작년에 일본과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촉발된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일본이 소재 장비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60년대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설계 개발, 부품, 조립 제조, 판매, 애프터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미국은 가치사슬의 기초와 최종 부분인 설계 개발, 판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은 블루오션인 중간 단계를 담당했습니다. 부품, 그리고 조립 제조 분야를 파고들어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현재 조립 및 제조 분야는 한국 및 중국 등의 국가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지만 소재 부품 분야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재료인 포토레지스터는 99%, 실리콘 웨이퍼는 70%를 차지합니다. 또한 핸드폰 등의 액정 화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편광판 보호 필름은 후지사 진필름이 80%, 코니카 미놀타 홀딩스가 20%를 차지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독점에 가깝죠.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점유하는 분야는 총 250개 정도인데 그중 200개가 소재 부품 분야라고 하니 일본이 생산을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망한다는 말도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는 어땠을까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무역수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계산해 수출이 많으면 플러스가 되니 흑자, 수입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니 적자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무역 수지를 보면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수입이 많았던 것이죠. 좀 자세히 볼까요? 한국과 일본이 처음 교역을 시작한 건 1965년.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교역이 시작됐는데 지난 54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누적액만 700조를 넘는다고 하죠. 한국은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조립 및 제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킨 반면 일본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킬수록 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성장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일본이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넘사벽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고질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대만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겨우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니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유사일의 한국은 단 한 번도 일본을 존중하거나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외놈, 쪽발이, 원숭이 등등으로 비하하며 무시해왔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한국에게는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횟수가 무려 714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침략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무려 35년간이나 지배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이 714회나 배 타고 건너와 한국을 침입하고 소나기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한국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언어입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전해됐다고 알려져 있죠. 고바야시 요시노리라는 히로시마 대학의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구결문자라는 것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구결문자는 한문을 읽을 때 한자 사이에 기록한 일종의 발음기호인데 신라에서 불경을 읽을 때 너무 복잡한 한자를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해 문자 옆에 각필로 표시해둔 자국 같은 것입니다. 신라에서는 한자를 줄여 쓰는 방법으로 각필을 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판비량론이라는 책의 종이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는 해골물로 유명한 원효대사가 불교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필한 지식의 총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조각에서 각필이 발견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초로 미국의 NHK는 일본이 오랫동안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했던 가타카나가 740년경 불경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온 신라의 문자임을 주장해 일본어의 큰 축인 가타카나가 바로 신라에서 전달된 글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국가의 정신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 그리고 글자인데 그 조상을 거슬러 가보니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꽤나 놀라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되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영롱하고 우아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값비싼 예술품이자 부와 교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본 도자기 중에서 이마리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자기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 도공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낙후된 도자기 기술을 끌어올리려 조선의 도자기 장인들을 납치했는데 그중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도자기는 1730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해 유럽까지 무려 700만 개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도자기 수출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영주들은 훗날 일본 막부를 타도하고 근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도공이었던 그들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으니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제를 지배하는 큰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제일교포라고 하는 특별한 분들이 살고 있는데 한국 전쟁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의 후예를 말합니다. 이들은 완벽한 한국인도 완벽한 일본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 늘 차별을 받았죠. 그런 차별은 그들의 한이 되었을 것이고 그 한을 성공으로 풀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 재계서열 1위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있고 8위 한창호 회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빠친코 체인점인 마루안을 통해 어두컴컴한 빠친코 문화를 양지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시죠. 또한 ABC마트라는 신발 전문 브랜드 매장이 있는데 이 역시 제일교포 강정호가 창업했고 일본의 면세점 시장 1위를 자랑하는 A산 면세점을 창업한 사람 역시 장영식이라는 한국인입니다. 이분은 제일교포는 아니고 한국인인데 일본 면세점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일본의 3대 야쿠자 중 이나가와 카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의 오야붕이 키요타지로라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이름 신병규로 1940년 일본 출생입니다. 현재까지 4명의 오야붕을 거쳐 5대째 오야붕으로 추대됐는데 2010년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3대 야쿠자 중 한국인 출신의 오야붕이 된 사례는 야쿠자 역사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굵직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야쿠자들의 전체 숫자 중 최대 70%가 한국인이거나 제일교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이니치라는 차별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했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 일본을 쥐고 흔드는 야쿠자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죠. 일본은 그 힘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도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는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일본에게만큼은 이겨내려는 강한 집념을 가진다면 결국 일본을 이기게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